어둠 속에서 씩 드러난 이빨. 한 남자가 어두운 복도를 달리며 공포에 질린 채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본다. 그는 클립보드를 들고 표준 재단 실험실 가운을 입고 있다. 그의 뒤 그림자 속에서 한 인물이 일정한 속도로 그를 향해 떠다온다. 그는 더 빨리 달리려고 하지만 둘 사이의 거리를 벌릴 수 없다. 길고 울퉁불퉁한 손이 뾰족한 손톱을 드러내며 그의 어깨를 향해 뻗는다. 손가락이 그를 잡으려 휘감는 순간 그는 침대에서 깨어나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지른다. 그는 숨을 고른다. 그것은 단지 꿈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얼굴에 물을 끼얹고 실험실 가운을 입는다. 그리고 일하러 문을 나선다. SCB 재단 사이트에서 평범한 하루 동안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 중에서 비명 소리가 아마도 가장 흔한 소리 중 하나일 것이다. 희이한 것부터 치명적인 것까지 다양한 변칙 개체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두려움, 고통, 충격의 비명은 그저 일상의 일부일 뿐이다. 하지만 사이먼 박사가 평소처럼 간 내린 커피 한 잔을 찾으러 휴게실로 걸어가던 중 고요함을 가르는 비명 소리에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 커피 짜잔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나지만 그는 그 엉망진창을 거의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그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재단에서 수년을 보냈지만 그는 한 번도 이렇게 순수하고 가공되지 않은 공포의 비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는 그 비명을 멈추게 할 무언가를 기다리지만 그런 자비는 찾아오지 않는다. 소리를 끊는 축축한 꺽꺽거림도 없고 방에서 끌려나와 다시 간방에 던져지는 D계급의 울부짖음도 없으며 몸이 바닥에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도 없다. 비명을 지르는 사람은 목이 쉬기 시작할 때까지 몇 번이고 비명을 질러댄다. 사이먼 박사는 애초에 자신을 과학 연구의 길로 이끈 이해에 대한 끝없는 갈증, 즉 그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다. 그는 방문을 두드린다. 그러자 감독 연구원 마이어스 박사가 방해를 받아 혼란스러운 듯 찡그린 얼굴로 문을 연다. 동료가 그를 나무라기 전에 사이먼 박사는 방 안의 이상 현상에 대해 묻는다. 도대체 뭐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그런 소리를 내게 할 수 있을까? 마이어스 박사는 문을 닫고 사이먼 박사를 한쪽으로 데려가서 범인은 단순한 인형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사이먼 박사는 이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터뜨린다. 그 인형이 뭔가를 하나요? 척키처럼 칼로 피해자들을 공격하나요?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가나요? 완두콩 수프를 토하나요? 헌장을 기어다니면서 거미나 구더기를 뱉나요? 아니요 박사님, 마이어스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 인형은 그냥 거기 앉아있을 뿐이에요. 그 인형은 처음에 유령이 나온다고 소문난 집의 아이방에서 회수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극심하고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공포를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해를 끼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건 연구 보조원들이 SCP-914에 여러 가지 물건을 100번쯤 던져넣는 걸 지켜보거나 서류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사이먼 박사가 떠맡은 다른 쓸데없는 잡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게 들리네요. 여전히 그 부정할 수 없는 호기심을 쫓으며 사이먼 박사는 요청을 합니다. 마이어스 박사에게 자신이 그 인형을 조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인형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직접 그 공포 유발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이어스 박사는 젊은 동료의 눈에서 반짝이는 호기심, 어둡고 미지의 것에 대한 매력을 알아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많은 이들이 이 재단에서 일하게 되었죠.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 변칙 개체는 대체로 무해하며 재단 내 상담사와의 상담이나 처방 진정제로 해결할 수 없는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동의하고 사이먼 박사는 바로 다음날 그의 팀으로 배치됩니다. 마이어스 박사가 인형 격리실 문의 잠금을 해제하는 순간 사이먼 박사는 피부 아래로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기대감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땀이 나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재빨리 실험복에 손을 닦습니다. 전문적인 태도와 흔들림 없는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제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악명 높은 이 악몽의 인형을 한번 제대로 보자. 그가 방에 들어가 그 물건을 보자마자 실망감에 얼굴이 저절로 굳어집니다. 그는 뭔가 기괴한 것, 어두운 텅 빈 눈구멍이 있는 금이 간 도자기 인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가죽으로 만든 부드럽게 꿰맨 인형 같은 걸 기대했죠. 하지만 대신 그의 앞에는 그냥 울퉁불퉁한 점토 인형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충 벌거벗은 여성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적어도 그는 그 인형이 벌거벗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형에게 옷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형상은 너무 조잡해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는 잠시 돌아서서 방을 바로 나가버릴까 고민하지만 재배정을 그렇게까지 고집했던 자신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인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는 인형을 만져봐도 되냐고 묻고 마이어스 박사는 허락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인형을 들어올리며 손에 느껴지는 무게를 확인합니다. 인형을 뒤집어 살펴보는 순간 큰 조각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첫날부터 변칙적인 물품을 망가뜨렸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마이어스 박사는 이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 호기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사이먼 박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기 위해 또 다른 부분을 떼어냅니다. 그는 직사각형 점토 조각만 남을 때까지 조각들을 부러뜨립니다. 그 조각은 어렴풋이 몸통과 골반을 연상시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인형의 남은 부분이 그의 손에서 사라집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보니 똑같은 점토 인형이 1m 떨어진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흥미롭습니다. 사이먼 박사가 막 인형을 집어들어 다시 부수려고 할 때 잔인하고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웃고 있는 사람은 마이어스 박사가 아닙니다. 그 목소리는 여자처럼 들리지만 뒤틀린 웃음소리만으로는 확실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는 웃음소리의 근원을 찾아 몸을 돌려보지만 방 안에는 인형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몇 분 동안이나 웃음소리가 그의 귀에 울려 퍼지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집니다. 그는 다시 인형을 바라보지만 인형은 사라져 있습니다. 그는 방을 나가 마이어스 박사에게 알리려던 참에 눈길 한쪽 끝에 무언가가 스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무엇인지 보기 위해 돌아보지만 곧바로 보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합니다. 그가 처음 본 것은 그녀의 미소입니다. 고통스럽게 넓게 벌어진 이 사이로 혀가 내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보입니다. 눈알이 미친 듯이 이리저리 굴러가고 확장된 동공이 그를 향해 소름 끼칠 정도로 강렬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그를 향해 떠오르듯 다가올 때 긴 검은 머리카락이 뒤로 흩날립니다. 발은 땅에서 떨어져 있고 발끝만이 바닥을 간신히 스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존재를 여자라고 묘사하겠지만 그녀는 완전히 인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비율이 모두 이상합니다. 손가락은 길고 날카로우며 허리는 꼭 조인 코르셋을 입은 것처럼 가늘게 조여져 있습니다. 목이 너무 가늘어서 머리에 무게를 지탱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입이 웃는 듯하면서도 일그러진 표정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지만 그는 다시 한번 웃음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며 그의 두개골 안을 맴돕니다. 그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단 하루 전 잠긴 문을 지나가며 들었던 그 소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술을 발명해도 결국 한 남자가 깨닫는 순간의 소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도시를 건설해서 스스로를 속이려 해도 인간은 여전히 먹잇감이고 여전히 어둠 속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동물일 뿐입니다. 그 사이 포식자는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잠시 그는 누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목구멍에 거친 통증이 이제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목소리가 바로 자신의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 여자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사이먼 박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사이먼 박사의 온몸의 털이 곤두서고 그의 모든 원초적 본능이 도망치라고 어떻게든 자신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그 형상에서 눈을 떼는 것이 두려워 뒤로 허둥지둥 물러섭니다. 그녀의 모습이 아무리 끔찍해도 시선을 뗄 수 없습니다. 등을 돌린 사이에 그녀가 무슨 짓을 할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을 뗍니다. 윙이 단단한 돌에 닿을 때까지. 벽입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그를 구석에 몰아넣었고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토끼가 뱀과 마주한 것처럼 사이먼 박사는 그 형상이 다가오는 동안 그저 창백하고 무력하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기괴한 얼굴이 그를 향해 다가옵니다. 얼룩덜룩한 회색 피부, 너무 많은 이빨, 그리고 인간 같지 않은 눈이 그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옵니다. 그녀의 입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게 벌어지고 그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의 목구멍에서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터져나오고 뜨겁고 시큼한 공기가 그의 코와 입으로 밀려듭니다. 그리고 그 형체는 사라집니다. 사이먼 박사는 그 순간 모든 전문성을 잊고 방을 뛰쳐나가 격리실 문 반대편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마이어스 박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이어스 박사는 흥미롭게 그를 바라봅니다. 그의 호기심은 충족되었을까요? 아드레날린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사이먼 박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그는 왜 누군가가 단순한 인형 앞에서 그렇게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이어스 박사는 젊은 남자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얹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 기이한 공포를 놓아버리라고 상기시켜줍니다. 최악의 순간은 지나갔고 그 인형과 그에 딸린 존재는 그가 다시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한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사이먼 박사에게도 축하 인사를 전하며 이 이상 현상을 관찰한 25번째 사람이자 자발적으로 관찰한 4번째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이먼 박사는 스스로를 칭찬하며 마이어스 박사에게 이런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흥분된 일을 겪은 후에는 머리가 멍해지는 서류 작업도 반갑게 느껴집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사이먼 박사는 점점 졸음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아드레날린이 치솟은 후 찾아오는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평일 오후마다 찾아오는 무기력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는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커피 한 잔 더 마시는 것이죠. 그의 가장 좋아하는 머그잔은 전날 깨졌지만 다행히 휴게실에는 머그잔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부엉이 모양의 머그잔을 집어들고 사보야 박사가 갓 내린 커피를 준비해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그는 커피를 따라 마시며 방 안에 있는 다른 연구원들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인형과 마주쳤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이 얼마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렸는지 떠올리며 멋쩍게 웃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공감해줍니다. 그들 역시 일하면서 겪었던 가장 아찔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결국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실에 웃음을 나눕니다. 소보야 박사는 자신의 첫 출근 날에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녀는 SCP-173을 담당하게 되었고 눈을 깜빡이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눈이 마르지 않도록 인공 눈물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사이먼 박사의 눈이 갑자기 크게 떠집니다. 그녀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거의 동물적인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지르고 그 과정에서 새 커피잔을 떨어뜨립니다. 다른 연구원들이 그를 둘러싸고 신체적인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그는 완전히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더듬거리며 중얼거리고 그녀가 자신을 따라왔고 여기 있으며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더 자세히 추궁하자 사보야 박사는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 마주쳤던 것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 자신을 쫓아 복도를 떠다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존재는 격리구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존재와의 조우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그를 그의 사무실로 안내하고 신경을 진정시키기 위해 약한 진정제를 투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이 말을 더 잇기도 전에 그들 모두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집니다. 휴게실 바닥에는 힘없이 쓰러진 그들의 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사보야 박사는 극심한 두통과 갑작스러운 메스꺼움 그리고 방금 전까지 끔찍한 꿈을 꾼 것 같은 느낌으로 깨어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게 무엇이었는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동료들을 조심스럽게 깨웁니다. 한 명씩 모두 깨어나지만 한 명만은 예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도 사이먼 박사를 깨울 수 없습니다. 그는 관찰을 위해 의무실로 옮겨지지만 혼수 상태에서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의문의 죽음을 맞습니다. 그의 죽음이 꼭 그 인형을 관찰한 것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마이어스 박사는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그 존재가 어떻게든 격리에서 벗어났다는 암시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는 SCP-136 개체의 등급을 케테르로 재분류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 요청은 거부당합니다. 상부에서는 같은 시설 내의 다른 변칙 개체에 의한 정신적 공격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수년이 흐르고 마이어스 박사는 그 사건을 잊고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SCP-136에 대한 또 다른 실험이 지시됩니다. 몇 명의 D계급 인원들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마이어스 박사는 밖에서 감독하며 그들이 허가받기 전까지 방을 나가지 못하도록 지켜봅니다. 어김없이 약 20분 후에 그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실험이 끝나고 평소와 같은 결과가 나오자 경비원들은 마이어스 박사의 도움을 받아 피실험자들을 방에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는 한 남자의 팔꿈치를 잡고 문 쪽으로 끌고 가던 중 갑자기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합니다. 마이어스 박사는 얼굴에 따끔한 따귀를 맞으며 깨어나고 한 경비원이 걱정스럽게 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실험에 사람된 3명의 클래스 D들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며칠 후 사망했습니다. 사이먼 박사에 대한 기억이 밀려오고 마이어스 박사는 다시 한번 상사들에게 연락합니다. 이번에는 재분류와 재평가를 다시 요청합니다. 그의 요청서는 다시 그의 책상 위로 돌아오고 똑같이 낙담스러운 단어가 찍혀 있습니다. 거부됨.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SCP-136은 격리구역을 넘어 그 영향력을 확장하며 피해자들을 혼수 상태에 빠뜨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들은 사건 이후 몇 달 동안 심한 야경증에 시달립니다. 마치 정신적 공격의 상처가 그들의 마음에 흉터를 남긴 것처럼 말이죠. 이 존재의 영향력은 점점 확장되고 있으며 그 힘도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SCP-136과 또 다른 실험을 마지못해 수행하던 중 방 안에 있던 D계급 인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주변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전례 없는 사태는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들었고 마이어스 박사는 절박한 탄원서를 작성합니다. SCP-136을 케테르로 재분류하고 마이어스 박사가 더 이상 연구원들이 다치거나 죽기 전에 이를 영구적으로 제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O5 평유에는 직접적으로 그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절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이먼 박사의 비극적인 운명과 그 이후에 벌어진 끔찍한 일들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O5 평유회가 그 치명적인 개체를 재분류하거나 제거하려는 요청을 거부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약간의 뭐랄까 관료적인 방해가 있긴 했지만 저는 결국 SCP-136의 공식 파일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그것은 유클리드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 결정에 대해 제가 우려하는 점이 있는데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SCP-136 은같은 명칭 아래에 있는 두 가지 현상을 가리키며 각각 SCP-136-1과 SCP-136-2로 불립니다. SCP-136기는 다양한 형태의 인형으로 보통 천, 나무, 금속 또는 점토로 만들어진 여성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재단은 인형 자체에 대해 경험적으로 특별한 점을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SP 재단인 만큼 당연히 이것은 평범한 인형이 아닙니다. 이제 SCP-1362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가장 깊이 우려하는 대상입니다. SCP-136-2는 실체가 없는 나체 또는 부분적으로 나체인 형상으로 그 성별 표현은 인형이 취하는 형태와 일치합니다. 보통은 여성의 형태이지만 인형은 약 10%의 확률로 남성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인형을 약 20분 정도 바라보면 이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이며 그 뒤에는 오싹한 침묵이 이어집니다. 인형이 사라지고 키가 1.9m에서 2.1m에 이르는 형상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SCP-1362가 나타나면 도발적인 자세를 취하고 인형을 관찰하는 대상이나 대상들을 향해 초당 0.2m의 속도로 공중을 이동합니다. 가까워질수록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 존재가 2m 이내로 다가오면 피해자는 공포에 얼어붙거나 바닥에 주저앉거나 벽에 부딪힐 때까지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 형상이 대상에게 5cm까지 접근하면 한 번 비명을 지른 뒤 사라졌다가 원래 위치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 존재의 외형은 매우 섬뜩한 것으로 묘사되며 비정상적으로 넓은 입, 드러난 이빨, 커진 홍채, 그리고 충혈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SCP-136-2에 노출되면 최초 접촉 이후 최대 6개월 동안 야경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 존재는 격리구역을 벗어난 적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SCP-136과 관련된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에도 불구하고 공식 격리 절차에는 특별한 격리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존재는 표준 10m, -10m, -10m 콘크리트 격리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SCP-136-1은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잠겨 있습니다. 해당 격리실은 적극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영상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클래스 T 인원만이 30일 동안 2번 이상 격리실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왜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걸까요? 만약 SCP-136이 정말로 위험하고 재단 직원들에게 위협이 되며 막대한 인명피해와 직원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면 왜 격리 보안을 강화하지 않는 걸까요? 왜 등급을 케테르로 상향하지 않는 걸까요? 왜 팀에게 그것을 파괴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걸까요? 내부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SCP-136을 조사하면서 제가 파고든 연구가 그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이어스 박사는 SCP-136에 배정된 원래 연구팀의 일원으로 O5 평의회에 여러 건의 불만과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이 요청들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거부되었습니다. SCP 재단에서 흔히 그렇듯이 처음 보였던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이어스 박사는 그의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공식 SCP-136 문서에 주석이 추가되었습니다. 136은 강화신문에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이와 관련된 메모들은 SCP-136이 결국 연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관심단체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신문도구로 사용되는 쪽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신문 기록들은 봉인되었지만 저는 이러한 강화신문이 언제 중단되었는지 아마도 윤리위원회의 개입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시점에 대해 더 알아내려고 시도했습니다. 저는 제가 틀렸기를, 제가 어떤 중요한 정보를 놓쳤기를 바라지만 제가 아는 한 그 강화신문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Dr. Bob의 패트리온을 확인하고 오늘 주니어 연구원이 되어보세요. 이제 Dr. Bob의 파일에서 또 다른 항목을 시청해보세요. 예를 들어 SCP-5853 티키 태피타운 같은 영상입니다.